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그간 물가지표 경계감에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근원 CPI가 6개월 만에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4%, 헤드라인은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각각 0.1%포인트 낮았습니다.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소비자 물가에 이제 더딘 오름세가 확인된 셈인데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4.6%로 내려오면서 또 거의 역대급으로 이렇게 하락폭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개장 전에 주요 대형 은행들의 실적도 지난 4분기 실적도 발표됐습니다만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들 강세 보였고요. 양자 관련주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 준비의 해로 선언하고 오는 3월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에 양자데이도 포함되는 소식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요. 2,490선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은 0.9%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미국 12월 CPI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는 어제도 강했고요. 또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한 제약주들 약세를 나타냈죠.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도 어떨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LA 산불로 인해서 국내 보험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실손 의료보험 개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호재들이 넘쳐났는데요. 일단 우려했던 CPI는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형 은행사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오늘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3대 지수는 모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1.6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3%, 2.45%로 뛰어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약한 CPI 지표로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또 고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애플이 1.97%, 엔비디아는 3.4%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현지 시간 일요일부터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완전히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자 오늘 4% 가까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머스크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악재가 나왔지만 오늘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CPI 때문이었죠. 전반적으로 이번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수폭 밑돌게 나왔는데요. 우선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2.9%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더 중시하는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을 때 0.23% 오르는 데 그치면서 외과 예상치를 0.3%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고요. 전년 대비 수치도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2월에 에너지 물가가 크게 올랐다 보니 헤드라인 CPI는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 구성의 핵심 요소인 주거비 등이 떨어지면서 근원 CPI는 둔화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면 주거비는 0.3%,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봤을 때는 0.26%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이외에도 신차 가격 상승은 11월에 0.6%에서 0.5%로 중고차 가격 역시 2.0%에서 1.2%로 둔화했습니다.
이번 CPI를 보고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금리 인하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앞으로 약한 CPI 보고서가 또다시 나오고 또 고용 보고서도 약세를 보인다면 3월에 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도 이번 주표는 3월 인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위원들의 이번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발언에 나선 연준위원 3명은 대체로 이번 지표는 긍정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물가가 2%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요. 토마스 바켄 연은 총재 역시 이번 지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스탄 골스피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다만 연준위원 중 누구도 추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대형 은행들의 깜짝 실적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에 은행들은 주식과 채권 트레이딩 수익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JP모건의 경우에는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덕분에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주식과 채권 거래 수익 증가에 힘입어서 총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순이자 이익도 늘어나자 주가가 6% 넘게 뛰었습니다. 그 밖에 시티그룹은 호실적과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6.49%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주 들고 계신 분들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은데요. 양자컴 관련주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을 대비하는 해로 선언하고 향후 1년간 양자 연구와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13%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원유 투자 심리가 살아난 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28%, 3.03% 올랐습니다. 이제 관건은 오늘의 모멘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인데요.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고 또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이 잇따라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하면서 축보를 터뜨렸습니다. 실적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낙관적인데요.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한 JP모건은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과 총수익 모두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수익이 늘어난 덕분에 총수익은 10% 늘었고 순이익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순이자 수익 전망치 역시 앞서 내놓은 추정치에서 20억 달러나 높여 잡으면서 실적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고요. 골드만삭스도 주식 채권 거래 수익이 늘어난 덕분에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같은 기간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과 총수익 모두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순이자 수익이 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반면 비용은 줄어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웰스파고 역시 특히 시장에 관심이 쏠린 순이자 순이익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고 사업재 편에 나선 시티그룹도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월가 공룡들의 4분기 실적 잔치가 올해 실적에 대한 예고편이란 전망과 함께 낙관론이 쏟아지자 주가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이어 메타의 저커버그까지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빅샷들의 한마디에 올 들어 주가가 반토막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급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향후 1년간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포착하는 것을 보기 직전이다라고 언급하자 미끄러졌던 양자 컴퓨터 종목들의 주가는 다시 날아 올라왔습니다. D-Wave 퀀텀과 리게트의 주가는 각각 20% 넘게 뛰었고요. 아이온큐는 33%, 퀀텀 컴퓨팅은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익성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부분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현재 현금을 태우고 있고 매출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알파벳 또 IBM 같은 공룡들도 뛰어들고 있어 경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양자 컴퓨팅에 공매도한 이들은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도 올해 또다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데 잠재력은 높지만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 게임을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이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14 혹은 16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생산된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추가 규제의 골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두어 달 전 TSMC가 만든 반도체가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로 유입된 게 확인돼 업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나오게 됐는데 TSMC는 4년 전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지만 알고 보니 화웨이가 중국 스타트업들 뒤에서 대리 주문을 시킨 정황이 포착됐고 이런 뒷문 유출을 재발되지 않도록 이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새 규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오히려 반도체 자립에 속도가 붙은 중국이 D램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0%였던 시장 점유율은 단 5년 만에 5%로 끌어올리면서 올해는 2배 증가해 글로벌 선두주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창신 메모리로 지난 2년 동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왔고요. 또 최근엔 첨단 D램인 DDR5 양산에도 성공했고 핵심 인공지능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프 용량만 놓고 보면 창신은 지난해 글로벌 D램 생산량의 약 10%에 달하는 D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생산 품질이 낮아 실제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D램 업체들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건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고 중국 TV 제조업체와 컴퓨터 제조업체 점유율도 각각 40%, 30%로 웃돕니다. 이 D램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해석이고요. 여기에 낮은 가격과 정부 보조금도 한몫하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올해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양자 암호주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최근 CEO들의 이딴 부정적인 발언으로 주가가 무너졌었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진 20년은 걸릴 것으로 언급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이에 동의했는데요. 그러나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큐 등 관련 종목들이 폭등하자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이온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금융 서비스 기업인 비라일리가 리게티와 디웨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든 건데요. 그리고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 준비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인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양자 컴퓨터의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 기록했고 아이윈 플러스가 27.63%, 코이버가 14% 넘게 올랐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2.68%, CQ젠이 11.8% 시세 분출했습니다. 조선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 가운데 조선주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거란 분석인데요. 특히 미국 LNG 사업만 해도 1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고환율도 조선주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와 함께 인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삼성중공업이 장중한 때 12%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9.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하나오션이 6% 넘게, HD 현대미포가 4.18%, 또 HD 한국조선해양 3% 넘게, 또 HD 현대중공업이 1.78% 올랐습니다.
해운주 역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죠. 어제 조선주와 같이 올랐는데요. 그중 HMM이 특히 강세 보였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4분기 영업이익이 193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고환율에 따른 수혜와 또 해운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연료비 감소 효과가 더해져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란 분석입니다. 심지어 이런 증가세가 단발성도 아닌데요. 2025년 1분기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반도체를 넘어 조선과 해운업까지로 넓혔는데요. 이 소식도 우리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MM 6.39% 강세 보였고 흥하해운이 5% 넘게 또 펜오션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2% 넘게 대한해운이 1.7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설비주도 꾸준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인데요. 산불이 9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강풍까지 발생해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내 수십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설비 인프라 복구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관련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산일전기와 대원전선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세 분출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산일전기가 16.57% 강세 보였고 일진전기와 효성중공업이 6% 넘게 올랐고요. 제일일렉트릭이 4.45%, 또 대한전선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아쉬웠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고 일본은행 총재 발언이 하방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 코스닥은 0.9% 내렸습니다. 코스피 장중 내내 상승폭을 축소시키며 막판에 돌아섰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BOJ 우에다 총재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순간 외국인 매도세도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간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진정된 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어제 48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1,231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는데 기관 홀로 2,6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였습니다. 1,78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반면 기관이 5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1,813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1.64% 반등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4%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KB금융이 1.2%, 네이버가 2.2%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지수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휴젤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1.5%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이 1.3% 떨어졌고 HLB가 6% 가까이,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이 각각 2.5%, 4% 하락하는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0전 내린 1,461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50원 중반대로 내려섰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59원인데요. 외환 시장 1,450원대에서 문을 열지 지켜보시죠. 우리 시장 지난해 역대급 부진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새해 들어서 급등하다가 지금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올해는 좋을 것이고 특히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한국 증시의 홀짝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짝수해에는 떨어지고 홀수해에만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36%에 달합니다. 특히 코스닥 전년 수익률이 부진할수록 금년 수익률이 좋았는데 올해가 대망의 홀수해죠. 물론 재미로 보는 부분이고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KB증권은 올해도 홀수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확장 중이고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급락한 상황이어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성과를 내왔고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거나 수급이 개선될 때 인기가 많아지는 주가 모멘텀을 충족시키는 종목들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종목을 스크리닝했는데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JYP엔터, 오스코텍, 디어유, 카페24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준비하시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3%에서 추가로 내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시장 전망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통위를 소화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대만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쪽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사양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유리기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서 어제도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누그러진 물가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양자 컴퓨터나 은행주들이 주목받았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겠습니다. 변수는 이제 금통인데 금통위 이후에 시장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기다렸던 CPI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네. 특히나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 CPI가 상승률이 보니까 6개월 만에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주 실적도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지표나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이 또 강하게 한번 오를 만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만, 이게 주요 종목들 이렇게 상승폭이나 양자 쪽 네. 이렇게 뛰는 거, 그리고 또 그 지표 정도를 가지고 CPI 이따가도 또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 국채 수익률 떨어지는-거나 시장이 지금 뭐랄까 툭 건드리면 그냥 막. 그러니까 뭔가 좀 기다렸던 것 예, 같아요. 좀 그런 것 반등할 같기도 수 있는 하고. 모멘텀을.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봤던 그 기사, 헤지펀드들이 올 한 해는 조금 이렇게 미국 증시 하방 배팅으로 시작한다 하는 그 기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네. 결국 또 너무 올랐다 싶어서 좀 이렇게 하방적으로 배팅했던 쪽에서는 어제 또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 좀 일단 꺾으면서 예. 그렇게 또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미국은 참 다이나믹하네요. 그러게요.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아침에 15bp 떨어지고. 네, 네. 트레이드들은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연초에 바짝 해서 또 네. 올 한 해 또 보너스 챙겨야 되니까. 정신없을 시기네요. 네, 네. 오늘 저희 처음 모셔보는 분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쪽인가요? 저희는 이제 JP 모건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하고 네, 창립을 했고 이제 올해가 딱 4년이 됩니다. 4년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도 했고 그래서 네.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큰 그림을 보는 네. 이제 매크로 어프로치, 탑다운이라고 매크로 하죠. 어프로치. 예. 네. 네, 정통 포트폴리오 운용. 그래서 ETF에만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을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막 1등 했다가 예. 빠질 때 꼴등하고 이런 변동성을 극혐하는 아. 주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고 빠질 때 확실하게 방어하자는 게 저희 큰 비전이고 그래서 네. 지난 3년 자산 배분 이제 플래그십 이런 예. 자랑을 해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예. 2022년도에도 저희가 한 12%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그 빠지는 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2023년도에 자산 배분 기준으로 네. 25% 그리고 작년도에는 33%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참 다행이다. 물론 아주 핫하고 섹시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그런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수 상승폭을 조금 이렇게 웃도는 네. 작년 다행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제가 놀란 건 22년 22년도. 장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으로 돌아서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설설 기던 때에 나스닥 30% 빠지고 거기서 코스피 어떻게 25% 빠지고 어떤 저희 수- 하우스는 이제 이렇게 그 매크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투자 자산을 9개로 나누고 예. 투자 자산별로 하부 투자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업종에 투자하고 이거보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롱숏이 있고 매크로 어프로치가 있고 이벤트 드리븐 있고 이런 헤지 펀드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리퀴디티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그 시장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이면서 헤지 펀드가 ETF로 출시를 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가가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를 거라는데 배팅을 했고 특히 이제 금리 오르는데 수익을 내는 ETF 전략이 있어요. 네. 그거 하나가 장중에 한 118% 수익 냈고 오호.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또 올인을 안 한단 말이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꾸준하게 가자는. 그래서 종목당 한 20%를 맞추려고 이렇게 조절조절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나 이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기여를 많이 해서 한 해 한 12% 저희가 포트폴리오 4개 운영하는데 그중에 한 6개씩 ETF를 구성하거든요. 네. 네. 그중에 그래서 한 12% 플러스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거 뭐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춘자에 빗방자라면 이거는 뭐 이제 야 이게 그래요. 이 대표님 그러면은 준비한 질문 나가기 전에 네. 한번 이렇게 미국장 짚어 오셨으니까
최근 몇 년도 좋고 뭐 작년 올 연초 해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인사이트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감사한 네. 질문이신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원 때 미국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지정학적인 거, 음. 뭐 트레이드 패러다임, 그러니까 무역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0년 당시가 그동안 전후에 한 50년 동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됐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무역 그 자유무역 시대가 거의 이제 종언을 구했던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앵커님 기억해 보시면 2010년도 근처에 FTA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네네. 하죠. 이름만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동안에 자유무역 다 열어놓고 무관세하고 서로 무역 잘하자라는 거를 깨트리는 조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앞에 프리자가 붙었지만 프리는 아닌.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네. 이후에 블록 경제가 네. 심화되고 그리고 뭐 파퓰리즘이 득세한다든가.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2017년 당선이 되고 나서 메이크 예.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주창을 하죠. 예. 자국 보호주의, 무역주의. 이게 그 양반이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도도한 글로벌 그 트레이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걸 이미 읽은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저희가 회사 시작할 때 미국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도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22년도는 사실 펀더멘털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만 빠졌던 것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 고유자금 운용을 하면서 시장을 보니까 저희는 주로 펀더멘털의 근거에서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어떤 심리적인 플레이라든가 이런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금리 플레이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런 건 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2022년도 중반부터는 이 미국의 펀더멘털 지수라고 하죠. 뭐 소비라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소비, 고용 시장, GDP 성장률 아주 사운드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로 아까 시장을 좀 방어를 한 이후에 2022년도 11월부터 저희는 불장이 올 거라고 봤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반이 주로 채권 제한하시는 분들의 그 경기 침체론이 아주 그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가 그때 이제 유튜브 홍보차 출연할 때인데 욕 많이 먹어가면서 저희는 골디락스가 올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베타도 그때부터는 80% 90%대로 실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지리하게 겪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기간 동안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 동안 정책금리 상단으로 5.5 그리고 10년물이 지금 10년물 때문에 뭐 그나마 어제 예, 조금 예. 꺾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10년물이 거의 4.98 갔었어요. 예. 그걸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S&P 500이 아주 견조했죠. 그러니까요. 23년, 24년. 네.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두 번째 강조드렸는데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실물 경기 수치가 아주 탄탄하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는 23년도 초반, 22년도 하반기부터 불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경제 펀더멘탈이 오히려 골디락스로 갈 거라는 식견은 지금도 똑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며칠 흔들렸던 거 네. 제가 뭐 어제도 방송 갔다 네. 왔고 그랬는데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네. 제가 하나 그 여분으로 갖고 온 차트를 예. 마침 네, 잘 네. 갖고 왔는데 1949년부터 불장을 쭉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12차례의 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세장이라고 하죠. 49년부터. 네. 예. 그 12차례 이번 지금 최근 현재의 불장이 2022년도 10월 12일 날 S&P 500이 그때 3,547포인트인가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장이 쭉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2.2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2차례 평균을 해보니까 강세장 지속 기간이 5.3년이에요. 그 5.3년 기간 동안 S&P 500 상승률이 190%에 달합니다. 아. 자, 사실은 저희는 이런 어프로치는 조금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수치 갖고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긴 하는데 예. 지난 몇 년입니까? 이게 한 6, 70년 동안의 강세장 평균으로만 보자면 이번 강세장이 지금 2.2년 지났잖아요. 네. 네. 아직 젊은 단계라는 거죠. 아. 앞으로 갈 길이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예. 2년에서 3년은 더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트럼프가 입각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일찌감치 작년부터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선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예외 없이 미국 강세장 이어질 거고. 저는 물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미국이 가는 동안에 미국 외에 크게 나눠서 유럽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쪽 아시아. 이머징 쪽, 이렇게 본다면요. 나머지 국가들은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럽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아니지만 네. 그 소비 주도형 국가도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유럽은 너무 그쪽은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면모들이 강합니다. 네. 지난 한 2년 동안 그 인플레이션 아주 막 공격적으로 뜨고 할 때도 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네네. 프라핏 레드 인플레이션이 큰 한몫을 하죠. 물가가 뜨면 기업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막 올려버립니다. 네. 미국이나 아시아는 그런 목소리가 적은데 유럽은 그걸 굳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탐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막 가격들을 인하시키는 조치도 취하고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이런 거 신경 쓰고 네. 뭐 ESG라고 하죠. 예. 탄소, 환경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옥죄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경기는 뜨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지금 봉착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과거 50년 동안 수출시장 석권했던 독일 지금 최근 2, 3년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재정 준칙이라고 그래서 GDP의 3%를 절대 지켜야 된다. 재정 네. 적자를.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는 거죠. 예. 이런 문제. 아시아 이런 말씀으로 가름을 하죠. 경기 다시 말하면 GDP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뜬다는 거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볼까요? 2위 경제국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그렇게 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을 볼 때 어떤 흐뭇한 느낌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퀀텀 컴퓨팅 네네. 언급해 주셨고 네. 작년 말에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예. 뜨기 시작했고 뭐 지금 지난 CES에서 또 로봇, 피지컬 어떤 AI 이런 네. 거 테마를 던져줘. 예. 그러니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보면 항상 미국은 뭔가 이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네. 정부도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뭐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하고 있고 반면에 동시에 민간의 어떤 경쟁력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거의 그래서 최근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US 달러가 강세인 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단견적으로 생산성이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 그리고 예. NFI 지수라고 하죠. 어제도 네네. 발표됐죠. 네. 중소기업 낙관 지수.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지금 2018년 이래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예. 105포인트인가가 어제 나왔으니까.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제라는 게 이제 대형 큰 회사들, 중견기업들, 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M7 빅테크 잘 나갔단 말이죠. 네. 이런 그 경제 어떤 선순환이 저 밑단에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제가 아까 생산성 상승, 질적 성장, NFIB 밑단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자영업자들까지 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이 네.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제의 양적 성장까지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저는 물가라든가 뭐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정도를 빼고 미국의 펀더멘털이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안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있죠. 예.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대표님 보시기에 어제 CPI 그것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환호할 만했다고 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뭐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말씀 더하기 펀더멘털이 펀더멘털이 작년 뭐 언제부터 볼까요? 작년 내내도 마찬가지고 네.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물가 뜨면서 막 시장 흔들렸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꺾였나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소비가 꺾였나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은 계속 강건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너무 강할까라는 생각, 뭐 고용 시장이 살짝 촉발을 했죠. 네. 고용 시장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뜯어보면 네. 그렇게 질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 실업률 4.1, 4.1로 떨어졌고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서 화들짝 놀랬지만 네. 실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스라고 그래서 시간당 예. 노동임금은 전달 0.4에서 0.3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물가에 우려할 만한 시간당 노동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었죠. 아, 플러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나치게 올랐어요. 그것도 예. 이따가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큰 우려할 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네. 뭐 그래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꺾인 것도 아니고 경제 펀더멘털이 꺾인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그제 어제 연속해서 PPI, CPI가 나왔잖아요. 네. PPI, CPI가 헤드라인 어제 아까도 소개 잘 시켜드렸지만 일일이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럼요. 예. 그런데 먼스는 항상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띄워주시는군요. 봤을 때, 예. 예, 자,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프만 한번 쭉 네. 보시죠. 어떤 건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건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건 올라가 또 보시면 먼스 네. 그 월간으로는 예, 들쭉날쭉합니다 항상. 네. 지난 2년 내내 그랬어요. 네.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스탠스고 예. 장기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게 물가의 장기 지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YOY로 그려봤고 핵심 PC 이게 이제 그 FOMC에서 가장 중요시한다는 지표잖아요. YOY로 먼스가 아닙니다. 네. YOY로 그려봤고 고용 비용 지수가 또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패드에서 보는 그뭐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쭉 뜨고 있는 추세인가요? 검정색 소비자 하락하는 물가 지수만 느낌입니다. 어제 예. 2.9로 살짝 떴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하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 옆에 글씨 쭉 많이 적어놓은 거,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요거 네. 요 맞습니다. 주거비라든가 네. 렌트비, 집주인 등가 임대료죠. OER 지표라든가 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코어 PCE 산입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내구재 가격들, 굿즈나 상품 가격들은 디플레이션 영역에 이미 도달했었는데 물가를 계속 스티키하게 잡아 끌고 있었던 게 소비 부문 서비스 분야의 물가들이었단 말이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주거비, 렌트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다 소비 분야, 서비스 분야의 물가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같이 다 안정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0.2, 0.3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 네. 우리가 그 한 일주일 연초 이후에 막 물가가 뜰 거고 그래서 막 금리가 다시 뜰 거다 거기다 이유를 갖다 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 수치들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장기 추세 YOY를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래서 시장은 뜬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고 걱정도 안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네. 다시 말하면 유동성으로 대표할 수가 있겠죠. 계속 쌓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이거 대세 하락이냐, 뭐 정말 트렌드가 바뀔 거냐, 이건 조금 섣부른 또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라는 뭐 나름의 짧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표를 보면서. 네. 지금 뭐 간밤에 나온 이제 CPI까지도 체크를 해봤고, 그럼 그 이전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실제로 보면 좀 양적인 성장으로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는 임금 상승률 자체는 오히려 둔화됐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예. 띄워놨는데 1월 7일 날 졸투 보고서를 먼저 네네. 보겠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이미 뭐 실업률 아까 일자리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졸투 보고서도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채용 공고, 채용 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얼마나 하는지하고 실제 채용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하이어링 하는 거하고 잡 오퍼하는 건 다른 것처럼 네. 채용 공고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에 그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신 예. 것처럼. 네. 그런데 채용 수는 또 줄었어요. 실제 채용하는 거는. 그리고 반면에 퇴직자 수라고 하죠. 네. 잡 퀴트 넘버는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잘 보십시오. 해고자 수는 또 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용 보고 1월 9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헤드라인이죠. 실업률 떨어졌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많이 늘어서 그것만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졸투 보고서 이틀 전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기업단에서는 덜 고용을 하고 덜 자르고 그러네요. 퇴직자도 늘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 2년 전에 노동시장발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아주 심하게 전이됐던 그때 상황은 락다운이 바로 해제되면서 일자리가 본물처럼 늘어났는데 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줘서라도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반대 상황이죠. 작년 초부터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하고 FOMC 끝나고 나서 스테이트먼트에서 노동시장이 건강한 영역에서의 냉각을 적당히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가 1월 7일 날도 그때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실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 오히려 떨어졌고 물가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증시가 연초에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산타랠리를 한참 기대할 무렵부터 조금 시원찮다가 그러니까 이제 왜 뭘 걱정해야 되나를 일부러 막 찾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야 국채 수익률 봐 겁난다 이거 이러다가 5% 뛰는 것 같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거 뭐 5% 넘을 일 없다 10년만. 제가 자꾸 어제 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좀 피하려고 네네. 어제도 뭐 방송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똑같은 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저희한테는. 네. 예. 어떤 네. 속된 표현으로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이제 뭐 썰만 풀면 되는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대표님은 돈을 태우시잖아요. 아, 당연하죠. 고객 돈을. 저희 고유자금도 확실히 투자를 하고 써야죠. 있고 네. 고유자금도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일드 커브입니다. 네. 일드 커브. 예, 이게 이제 어제 저녁 11시 10분 현재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651까지 떨어졌죠. 거의 15bp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FOMC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할 때 네.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또 있어요. 중립금리라고 하죠. 네. 뉴트럴 레이시라고 해서. 예. 근데 중립금리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몇 %라고 하는 게. 그냥 그 FOMC 위원들이나 패드 디렉터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요. 근데 예. 참고로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제의 부진이나 경제의 화랑을 유발하지 않은 경제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레이시라고 하죠. 아주 적정한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예. 해요. 이걸 기준으로 갖고 FOMC가 또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또 원래 또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 있어야 좀 어려울 때 빠져나가. 여지가 있죠. 예. 그런데 예. 참고로 최근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위원들 또는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그들이 보는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게 적은 게 3.25 정도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네. 참고로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뭐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하우스뷰에서 보는 중립금리 상단이 3.75 정도 돼요 지금. 네. 도이치뱅크가 3.7을 콜을 네네. 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평균 3.5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정되는 결정 구조라는 것은 예. 이 중립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을 거기다 가산을 해줘요. 아시겠지만 짧은 뭐 2년 돈 빌려줄 때보다 10년 빌려줄 때 돈을 더 가산 금리를 그렇죠. 더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1.1%에서 1.1% 정도 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러면 가장 높게 3.7콜하는 시장에 1에서 1.2를 더하면 한 4.8.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4.75, 4.8 이건 상단인 것 같다. 참고로 저희 하우스도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채권 배팅과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뭐 TLT라든가 국채 뭐 현물 유행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딱 2차례 트레이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4.5 갔을 때 해서 한 3, 4%, 4, 5% 수익 내고 다시 백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살짝 한 번 했고 딱 2번 트레이딩 했는데 요번에 4.78, 4.98 가는 거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네. 국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포트폴리오에 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담이지만 외람되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채권이란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제가 이 자산운용회사를 채권 매니저로 안전자산이 시작을 아니라 했거든요. 위험자산이에요? 발행하는 사람들 주체로 볼 때 국채가 안전하다는 거지 예. 이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요. 변동성이 훨씬 심한 자산이에요.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은 사실 장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들 네. 인식을 하지만 채권은 오히려 단기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저도 최근까지 몰랐다가 2010년도 당시에 이제 알리안츠 근무할 때 핌코 상품을 제가 도입을 해서 그때 세일즈를 하고 있을 네, 텐데 네. 핌코가 전 세계에서 채권을 가장 크게 운용하는 하우스잖아요.
거기가 매번 보고서에서 액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 그래서 정말 액티브 뱃이 필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 뭐 기왕에 출연했으니까 네. 채권을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말으시라는 말씀을 여담으로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히려 장기채가 더 아니요, 장기채든 단기채든 이 국채,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드도 뭐 월스트 일드냐, 네. 머추리티 투 일드냐 아주 종류가 많아요. 또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레벨만 보고 금리가 이제 침체가 와서 떨어질 거니까 배팅하면 수익 날 거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접근하시면 네. 아주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담으로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봤을 때는 고용 자체도 내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물가 상승 압력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또 간밤에 나온 CPI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률이 좀 둔화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각이 또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기가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예.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패드의 패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1월 달 29일 날인가 예. FMC가 있죠. 예. 뭐 동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금리도 어쨌건 꿈틀꿈틀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도 뭐 3%대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고용 시장도 어쨌건 양쪽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올해 한 해 그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상간에 뭐 작년에는 4차례 인하할 거다. 네. 연초에 2차례 할 거다. 네. 오히려 인상할 거다. 네. 이런 그 어떤 이 디베이트를 보면 저는 참 재밌는 게 FMC라고 하는 곳이 올해 4번을 할지 동결을 할지 저는 인상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런 논쟁이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FMC라고 하는 곳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 집행기관입니다. 네. 그런 기관들이 지난 2년 내내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나 미디어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제롬 펄이 말 바꾸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판들을 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피벗을 하고 조정을 해서 그들의 지상 미션이죠.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을 이루어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에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안 내리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과열이면 올리는 겁니다. 네네. 그거에 또 지금 4차례 할 거냐 2차례 할 거냐 1차례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2,526포인트.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근원 CPI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좀 큰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 체결지수 71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8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4.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3천 원. 기아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4,500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만 4,500원. KB금융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900원. 네이버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20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0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만 4,400원. 그리고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24만 3,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7천 원. 삼천당작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8,8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1.7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1,500원. 엔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2,900원이고
오늘 지금 휴재 호가가 7%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24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뭐 좀 개장하고 뭐 휴재과 관련해서는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특히 뭐 코스피 쪽에서는 또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호가 굉장히 좋아요. 네. 5% 강세가 예상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뭐 미국장 다 좋았습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쪽 다 올랐고.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2% 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야간 선물 보니까 뭐 지금 동시효과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동안에 미국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와중에도 하반 경제성이 확인됐으면 오늘 같은 날 못 오르면은 BABO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가는 게 맞죠. 환율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야,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언론에서는 저기 해리스 띄우고 하는 와중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셨고 되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실제 이제 20일이면 취임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지금 이 잘 달려오고 있던 미국 증시는 여기서 탄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주춤하다가 또 방향성을 모색할까요? 모색보다는 무상향은 기본적으로 더 강하게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만 1월 20일 날 지금 뭐 100개 행정명령을 글쎄 준비하고 100개까지 이렇게 되는 얘기가 거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조정은 좀 있겠죠. 음, 근데 지난 11월 5일도 잘 복귀해 보시면 그때 뭐 굉장히 불안을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선 딱 결정되자마자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불확실성 확실히 해소됐고, 그리고 날아갔다는 거는 트럼프가 어쨌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 사실 그걸 갖다가 어제나 그저께쯤 했을 때는 이제 관세 거의 영향 때문에 되돌려놨다가 네. 이제 PPI, CPI 겪으면서 그래도 다시 아니야 위쪽이야 한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그때 당시에 이틀 전이긴 하지만 아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앞서 유럽하고도 좀 비교를 했던 부분이 이제 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이기도 하고 친기업에다가 규제 완화. 이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면 더 이게 그럼요. 강해지는 더 강해지게 거잖아요, 방향이. 하겠죠. 예, 그 구체적인 좀 정책을 저희가 예상해 보면서 그럼 어떤 업종이 더 수혜가 예상되는지 이것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예. 거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예.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정책 몇 가지만 키워드를 보면 규제 완화, 공격적인 규제 완화. 법인세 예. 인하. 본인이 35%에서 21%로 인하시켰습니다. 네네. 임기 때. 근데 이번에 이제 15%까지 인하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하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의회의 인준이 있어요. 어쨌건 감세 정책은 계속 될 거고, 개인소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TCJI라고 해서 텍스컷 앤 잡스 액트인데 이것도 트럼프 일기 때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네. 텍스 컷 앤드 잡스 액트라고 그래서 잡스 액트. 잡스 액트. 네. 네네네. 이게 요지가 뭐냐면 개인들 소득 공제 한도도 굉장히 늘려주고, 하여튼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반의 그 어떤 오락가락하는 수사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어떤 정책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방향 자체는 뚜렷하네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 IIJA법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021년 1월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인프라스트럭처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쉽게 표현드리면 전후에 낙후돼 있었던 미국 전역의 인프라를 새로 깔자는 법입니다. 네네. 제목 자체가 잡스 액트예요.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자는 법을 트럼프가 준비했어요. 리쇼어링 누가 시작했죠? 트럼프가 시작했습니다. 리쇼어링 이후에 지금 한 7, 8년 동안 매년 그 덕분에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수치를 보면 매년 한 3,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친시장적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책의 레토릭이 막 극단적이고 이래서 이렇지, 실제 그분이 하는 정책 이걸 보면 굉장히 그 미국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거고, 뭐 무역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자기 위주로 재협상을 하겠다. 뭐 USMCA 이런 것들 다 파기해버리겠다만 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파기해버리겠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내가 얻어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약하게 만들어 놓고 나 그래서 이거만 줘.
이런 전략을 매번 펴왔어요. 저는 그걸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가 제일 문제죠. 예. 네. 관세 때문에 물가가 뜰 거냐 일정 부분 뜰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계속 워싱턴 포스트에서 측근 이용해서 부분적 관세만 부과할 거로 슬쩍 보인다라는 에드벌룬을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 주인가요? 그 참모진들이 지금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관세도 할 거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일기 때는 본인도 어어하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측근 내 어떤 두텁지도 않았고 네. 기용해놨는데 뒤통수도 배신도 맞았고. 많이 당했고. 네. 그런데 네. 야인 생활 4년 하시면서 저는 그동안에 인터뷰를 하는데 책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네. 그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충실하신 분이에요. 일관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네. 2기 때는 저는 확신하는 게 1기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까지 펴냈던 어떤 정책 방향을 올곧이 더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 경제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네. 결국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근원 CPI,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 주요 기술주들도 많이 올랐고 또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5bp 인하가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고 근원 CPI 이제 6개월 만에 상승률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5bp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 은행주들 실적까지 좋았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이런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또 강세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2% 올라갑니다. 단숨에 2,528포인트, 30포인트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33포인트, 2,52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1.3% 상승합니다. 72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지금 54,400원. SK하이닉스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20만 8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4% 상승합니다. 36만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103만 1,000원. 현대차도 1.3% 상승합니다. 22만 3,500원이고 기아도 0.9% 올라갑니다. 10만 4,400원. 셀트리온도 상승하죠. 18만 2,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올라가면서 4만 4,550원. KB금융도 1.5% 올라갑니다. 9만 1,100원. 네이버도 상승합니다. 2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4% 상승합니다. 31만 500원으로 지금 하루 만에 어제 낙폭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4% 강세로 13만 4,8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0.8% 올라갑니다. 7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2.3%, 2.5% 올라갑니다. 6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 상승하고요. 리가캠바이오 지금 3% 강세입니다. 1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 올라갑니다. 16만 200원. 클래시스도 1% 상승 중이죠. 5만 1,200원. 휴젤이 지금 약보합으로 26만 1,000원이고 엔캠은 3% 강세로 15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자 섹터가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양자 관련주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엔비디아 3월달에 열리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역시 양자데이 일정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17% 급등이네요. 6,810원이고
아윈 플러스도 10.9% 올라가고 코이버도 7.5% 강세,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10% 넘게 올라가고 CQ센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9,030원, 드림 시큐리티도 8% 강세고 ICTK, KCS 모두 강세고 우리로까지도 4.6%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목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필옵틱스가 7% 강세입니다. 27,700원이고 YC캠도 5% 강세고요. SKC도 2.5% 상승하면서 162,500원. 그리고 CNG하이테크, JNTC도 각각 1%, 3% 강세고 HB테크놀로지도 3.6% 올라가면서 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2.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반도체 쪽도 좋습니다. H뱅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PSK홀딩스도 지금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YC도 각각 3%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11,300원이고요. 미래반도체도 4.5% 상승 중이고 KC텍도 3.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뱅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 시스템 반도체도 말할 거 없겠죠. 가온칩스, 어보보 반도체 지금 다 5%,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양자목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모두 4.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9,550원, 제주 반도체 9,99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텍도 지금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31억 원, 115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92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9억 원, 37억 원 순매수, 개인은 168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3,614개 약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주네요. 저렇게 살 거 왜 팔았죠? 환율을 전해드릴게요. 정기장 마감 대비로 6원 20전 하락한 1,4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환율을 안 짚어드리고 바로 여쭤봤어요. 이 대표님, 네.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외국인 하면은 얘들이 뭐가 있나 보다. 뭐 사면은 뭐가 있어 사나 보다. 팔면은 뭐가 있어 사나 보다 외국인 싶은데. 단타 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요새는 얘들 그냥 단타 하나 보다 싶은데 많이 이렇게 부딪혀 보셨잖아요. 이 선수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똑같고요. 똑같아요. 차라리 더 단타 성향이 많죠. 왜 단타 그러냐면 성향이 더 그렇죠. 많아요. 단타하는 거 외국 같아요. 하우스가 저도 JP모건이나 외국계 근무를 네. 해봤지만 네. 증권사에 근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산운용회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적당한 교준이 있었겠죠. 외국인 창구에서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 멀리 외국인들한테 외국 투자자들한테 이게 위임을 받죠. 네.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네. 주로 트레이더들이 샀다 팔았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처럼 개인 중에는 단타를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외국인 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한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JP모건에 있을 때 JP모건이 유럽 베이스가 있고 미국 본사 네네. 베이스가 있고 아시아 베이스가 있고 네. 오래돼갖고 제가 그 명칭을 잃어버렸어요. 네.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자를 네. 따서. 근데 아시아의 리서치 하우스 JP모건의 리서치에서 각 국가별로 등급을 매겨요. 네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네. 5등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투자 가치 메리트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한 번도 3등급까지 간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평균 2등급 정도라고 그래요? 봅니다. 네네. 근데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에 기업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좋아질까 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2등급으로 강등.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그냥 ATM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ATM 역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왜냐하면 네, 예.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 예. 미국에 다 몰려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반도체 패권의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 부속돼서 뜨고 빠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
미국의 자금 중에서 특히 JP모건 창구 쪽에서 들어온 자금은 특히나 단타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트레이더들한테 예. 트레이더들이 위임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글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 뭐 외국인 늘 수급에서 따지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는 날은 지수가 오르고 그들이 파는 걸로 나오는 날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I로 작년에 그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가 이 AI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도 하기 전에 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슈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거 지금 아니 식당에서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이 지금 나오는 거 천천히 먹고 음미하고 다음 또 디시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한정식처럼 먹고 싶은데 무슨 뭐 기사식당처럼 왁 때려 놓으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막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성장 민간 부문에 네.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흐뭇하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라는 게 아이온큐, 리게티, 네. 디웨이브 퀀텀인가요? 디웨이브 퀀텀. 예. 퀀텀 컴퓨팅 요 네 개 예. 종목들이잖아요. 자, 그 종목들이 얼마를 뭐 올랐고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펀더멘털 수치를 보잔 말이죠. 매출액이 지금 많은 게 500억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안 되고요. 네. 프리 캐시 플로우 다 마이너스 한 4~50%씩 마이너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일단 주가가 사실은 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용돈 갖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대학 합격해서 가기 전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리게티하고 아이온큐 투자하라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어제 거의 뭐 회복했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한 15년, 아니, 20년 있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드님 있고 아이온큐하고 리게티를 샀을 때 어떤 조언을 옆에서 해주셨어요? 너 없어도 되는 푼돈이니까 한번 그냥 뭐 경험해봐라. 그거 저기 계좌 말릴 수도 있다. 네 용돈 뭐 몇백 아니냐. 그걸 한번 해봐. 저는 그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치를 계속 머리에 담고 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초장기 테마로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고객 자금이나 저희 운용 보유 자금을 똑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지금 ETF를 통해서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ETF 시장이 우리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이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예, 장난이 아닌데 우리 지금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라는 표현 저는 안 써요. 근데 어쨌거나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 개별 종목도 있지만 ETF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요 현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자료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죠. 네.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ETF 규모가 딱 14조 원 정도 다다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률이냐면요. 14조? 14조 달러입니다. 달러. 네. 그 93년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가장 최초로 ETF를 발명한 이후에 네. 지금 성장세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글로벌 시장 갈 거 없이 미국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중에 10조 달러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70%를 마켓쉐어를 갖고 가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시장의 ETF 성장세가 CAGR 기준으로 20%에 달합니다. 글로벌리 성장세가 18% 정도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컴파운딩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잖아요. 복리를 감안한 성장세 네. 매년 20%씩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참고로 미국 시장에 그 상장된 ETF 개수가 한 4,004개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초에 3,500개 정도였다가 지금 한 500개가 더 늘었어요. 네. 4,004개. 그리고 운용하는 운용하우스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자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ETF가 많아야 되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게 다양해야 네. 시장의 어떤 다양한 국면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적극적으로 ETF 찬양론자입니다. 우리나라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죠. 네. 2001년도에
그때 투신협회에서 예. ETF 도입 준비단이 꾸려져요. 예. 그때 제가 막내로 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제가 독립하면서 ETF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담으로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2조 달러예요. 어제 딱 KRX에서 뽑아보니까 네네. 1.2조 달러고 펀드 개수가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운용회사가 26개입니다. 근데 그중에 수탁고 1,000억이 넘는 회사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그래프가 영어를 그대로 제가 갖고 네네. 왔거든요. JP모건 자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는데 ETF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93년도에 First US ETF가 딱 나오더니 2008년도에 제가 빨간 점 찍어놓은 게 네. 액티브 ETF가 론치가 됩니다. 승인이 돼요. SEC에서.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2015년도에 네. 채권조차도 이제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는 ETF가 첫 선을 보이기 시작해요. 네. 팩터 베이스드 ETF라고 네. 본드 ETF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2019년 당시 SEC에서 룰 6C11이라고 해서 ETF 이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에 왜 그 펀드 론칭할 때 사전 승인 받고 검사 받고 뭐 네네네. 이런 걸 완전히 철폐해 버립니다. SEC에서 네네. 알아서들 상장해라. 기준만 딱 정해주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정책도 기민하게 잘 펴는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살짝 꺾였다가 이때는 이제 그때부터 팬데믹 때니까. 예. 그리고 성장세를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기울기가 이제 완전 기하 변속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큰 그림을 저는 도도하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는 이제 아까 지오폴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미국 시장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미국 시장에서 뮤추얼 네. 펀드하고 ETF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최근 10년 2014년에 당시의 뮤추얼 펀드 시장이 86%를 갖고 가고 있었어요, 쉐어를. 예. ETF가 14%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 3분기 기준입니다, 이게. ETF가 33% 마켓 쉐어 뺏어왔고요. 네. 뮤추얼 펀드가 67%. 그러니까 공모 펀드들은 계속 죽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상장돼 있는 ETF가 4,004개, 운용사 250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운용사별로도 이따가 레버리지도 말씀드리면 뭐 디렉션이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네. 운용사별로도 그 구사해내는 ETF 종류가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왜 2022년도에 저희가 플러스 냈던 것들이 그런 다양한 헤지 펀드 시장을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ETF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걸 개인 투자들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동안에 저희 30년 이렇게 있었지만 네. 금융상품의 이제 진화의 끝은 제가 볼 때 ETF인 것 같아요. 아. 당분간 ETF보다 더 뭔가 투자자들한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또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0만 원 넣어서 30% 먹었다고 해서 300만 원 버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지 않습니까? 30% 오르면 바로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래 3배짜리예요. 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꼭 예. 한번 봐주시죠. 예.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2배짜리 네. TSLL이라는 티커입니다. 디렉션이라는 운용사가 테슬라 2배짜리. 네, 그 레버리지를 주로 하는 예. 운용사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TLT 장기국채죠. 장기국채 또 3배짜리 TLT, TSM인가 아무튼 티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른쪽 그 테슬라 2배짜리 기간은 2022년 8월 9일부터 그때 론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래프하고 테슬라의 주가하고 테슬라 2배짜리 주가 ETF 그리고 스파이 대표적인 그 미국의 S&P 500 추이 그리고 이제 저기 레그넘 에셀 롤로케이션은 뭐 홍보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림을 같이 그려왔습니다. 테슬라만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연초 이후에는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아래 그 테이블에서 2014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 테슬라가 66% 상승을 했어요. 그제 기준까지입니다. 어제 것까지는 제가 밤 늦게라서 반영을 못해서 테슬라 2배가 14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니까 한 두 달 지났나요 지금?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 140%. 와. 그리고 이제 최초 설정일 이후에는 테슬라가 42% 떴는데 테슬라 2배짜리는 11% 떴습니다. 네네. 자, 뭘 뜻하냐면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엄청 오르지만
론칭 이후에는 11%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빠질 때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이게 맹점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투자 정책으로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인버스는 투자할 수 있다고 치지만 네. 레버리지는 우리가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그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고 인버스는 차라리 가능할 수 네, 있다. 네. 내가 아주 베어리시한 시장을 본다면 인버스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해치 네. 차원에서 근데 레버리지는 되게 위험하다. 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반면에 TLT도 한번 보시면 뭐 TLT 수치가 좀 작아서 별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데 24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TLT ETF가 마이너스 7.4% 빠졌는데 3배짜리 TLT가 한 3% 네,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국채 투자에서 24채가 예. 모두의 채권, 국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다. 있다. 예.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가름하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안도감에 뉴욕 증시가 강했던 데 더해서 우리 시장도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 상승하면서 단숨에 2,527포인트까지 회복해낸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4% 상승 중입니다. 현재 721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1,560억 원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 역시도 267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7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35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개인만 홀로 49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전기 제품, 화학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과 운송 인프라, 항공사 쪽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또 올라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젠슨과 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두 기술계 거물로부터 10년 내에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로 선언하고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22.8%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7,100원이고요. ICTK도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060원에 거래됩니다. 그밖에 엑스게이트가 12% 가까이 올라가면서 9,070원, 아윈플러스도 20% 가까운 시세 내고 있습니다. 현재 1,587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밖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역시도 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사양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유리기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필옵틱스가 5%대 오르면서 27,150원, YC캠이 1.5% 강세로 19,280원에 거래됩니다.
그밖에 기가비스가 4.8%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1,500원이고요. JNTC가 3%대, SKC도 2.4%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지금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밖에 2차 전지도 오늘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영향인데요. 지금 AFW가 상한가입니다. 2,020원. 그밖에 한빛레이저가 15.26% 급등하면서 4,93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4.64%, 펜트론이 오늘 19% 가까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8,440원이고요. 파인텍도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1,449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이 흐름이 괜찮은데요. YC캠 1.58%, SK하이닉스가 오늘 5.2%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0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가 4.26% 올라가면서 현재 11,990원에 거래됩니다. 그밖에 K시텍이 4.6% 강세로 34,100원, DI가 3.45% 올라가면서 17,6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LA 산불까지 겹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큰 상승을 이끌었던 전력 설비 관련주가 수출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존 전력 설비 노후화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2050년까지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며 최근 미국 LA 큰 화재로 인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선 전력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기자재 수출은 지난해 전선, 변압기, 전력기자재 등 9대 핵심 품목 금액이 1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6%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4년 연속 10% 이상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작년 한 해 400% 넘게 상승한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실적은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년 대비 또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력기기 업종 사이클의 장기화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는 2050년까지 변압기 공급이 2021년 대비해서 160%에서 26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 변압기의 70%가량은 설치 수명 25년을 초과해서 교체 시기도 몰리는 시점이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한 작년에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약 16만 킬로미터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계획 발표를 한 데 이어서 1월 14일이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번 LA 큰 화재로 인해서 주택가 송전탑과 변압기 수요까지 긴급 발주가 겹치게 되면서 호실적을 보인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추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나 차단기 등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9년도에 인수한 미국 법인이 23년 3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고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22년도 이후에 이전에 수준한 저가 오더가 작년에 마무리되면서 24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8%에서 9% 유지되던 영업이익률이 작년 하반기 12%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치로는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4%와 91% 증가한 1조 3천억 원 그리고 1,212억 원으로 예상했고 이중 전력기가 포함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35%나 늘어난 1,080억 원이 예상되는 만큼 가파른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 최고가 경신 이후에 2개월가량 조정 후 12월 고점인 46만 원대 돌파를 시도 중으로 거래량 동반과 함께 돌파 시에는 사상 최고가 돌파가 가능해서 접근은 45만 원대 부근 그리고 선절은 39만 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1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진전기인데요. 일진전기는 글로벌 유일하게 전선과 전력기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로
작년에 초고압 변압기 위주의 관련주의 상승이 좀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소형 변압기 관련주로 추가 수혜감,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노후화된 북미 시장 교체 사이클과 AI 시대로의 인프라 구축에서 유일하게 변압기와 전선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수치 개선서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은 23년에 11.6%에서 24년 20.8%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증설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소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내년에는 4천억 규모의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23년과 24년 초에 큰 상승 이후에 19,000원에서 3만 원대 박스권을 1년 가까이 유지한 이후에 현재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발표에 앞서서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국내 경제 지표나 금리에 대한 변화보다는 아마도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소매 판매,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 때문에 1월 말 FOMC 이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약간의 등락이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 지지력을 어느 정도 상단으로 좀 보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 주 트럼프 2기 집권 전까지는 관세부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여전히 이제 높은 1,450원대의 원달러 환율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대형주가 오늘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중소형주나 테마주도 순환매 도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확실한 호실적과 트럼프 효과가 기대되는 조선이나 조선중공업, 조선기자재 그리고 전력 설비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중소형 테마주 순환매에 관심을 두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러시아의 돈줄을 재려는 서방 진영의 제재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들과 함께 유가와 천연가스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출을 겨냥해서 이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원유를 이제 몰래 수송하던 그림자 함대들도 대상이 올랐다면서요. 네, 보통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의 이제 주 수입국이었고 이들 국가는 사실 현재 수요 증가세를 주도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처를 찾게 될 거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임 앞두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요, 요즘. 아니 근데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올해도 원유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예고는 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르고 있는데요. 네. 시민님 지금 제가 봐서는 차트만 봐서는 최근 유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에너지정보청이 사실 올해 이제 단기 에너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2025년 공급 증가량이 수요 증가량보다 클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전망치를 어느 정도 뽑아냈던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4월부터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재고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EIA도 인지를 하고 있고 미국 한파에 따라서 이제 생산 차질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이슈랑 다 같이 겹쳐지면서 유가가 좀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한 영향이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의 운영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걸 갱신을 안 하면서 러시아산 가스 운송이 좀 중단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난방 연료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기대가 높았고 실제로 12월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공급 이슈까지 발생을 하면서 상승 압력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이제 보험사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한데요. 보험사들도 수익률과 함께 주가 향방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오늘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또 스와케미 전가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윤곽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제 비중증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을 좀 높이고 그 대신 이제 보장 한도는 축소하고 반면에 보험료는 그만큼 또 이제 좀 낮아지고 제가 제대로 짚었습니까, 핵심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존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말씀 주신 부분만 잠깐 이제 짚어드리자면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실손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대략 이제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 5세대 실손에서는 네. 그 중증 질환자와 비중증 질환자를 나눠서 예. 그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를 시키게 되고요. 예. 비중증 질환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질환들인 거죠. 간단한 네. 이제 뭐 감기라던가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기 부담금이 50%까지 어, 올라가게 됩니다. 비중증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실손보험 누수 가장 핵심은 이제 1세대, 2세대 가입자가 아닐까 싶은데 1세대, 2세대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뭐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낮아서 이제 과잉 진료 대상으로 좀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가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혁이 어렵다라는 게 당국의 생각인데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 그중에서 이제 2013년도 이전에 가입하셨었던 분들의 계약들을 보험사에서 바이백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소비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이제 그 보상금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계약들이 좀 이제 갈아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준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보험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소비자가 의료 쇼핑을 남발하지 않게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러한 이제 개혁들의 핵심은 비중증 일반 질환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그 부담률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필수 의료로 이제 그 중증 질환자에게는 좀 더 이제 보장을 넓혀주는 그런 안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게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영권님 말씀하셨던 기존의 계약자들이 사적 계약을 왜 당국에서 그렇게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반발이고 또 본질적인 어떤 의문 제기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실손보험 이게 또 뭐랄까요 과용 남용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손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는 1, 2세대 외에도 4세대도 이제 손해율 악화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반발하지만 자 5세대 실손보험 그러면 이제 조금 개선해서 근데 내년 하반기 출시라면서요.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도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근데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 실손보험 개혁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그럼 보험사에는 그러면 보험사에게는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네. 5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은데 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뭐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냐, 뭐 매년 이제 그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에게는 고질적인 적자가 나오는 그 상품입니다. 매년 한 2조 정도가 그 실손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예. 업계 적자의 이제 총합이고요. 이 중에서 한 50% 정도가 거의 뭐 도수치료 같은 그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현재 통계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오는 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좀 출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3,8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미 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만 이게 적용이 되면은 사실상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만 2013년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2013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예.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이 되어서 아. 그래서 이제 5세대 내지는 그 시점에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21년 이후 즉 이제 그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이게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2026년 하반기부터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더 가속화되는 시점은 2028년 하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개혁안이 이제 보험사들 손해율에 좀 영향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부의 개혁안 수혜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금 현대해상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 3년 동안 배당금 지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혁안 때문에 그럼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실손 손해율이 네. 그 현재 상장되어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손보험 관련된 손실 또한 가장 큰 편입니다.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실손보험에서의 그 적자가 축소가 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짚어주셨었던 것처럼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은 그 제도 변경 이슈로 인해서 현재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실손 보험의 적자가 축소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손실 요소 자녀 보장 부채라고 네네. 부채에 이제 그 실손 보험 관련된 손실을 잡아놓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축소가 되면서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은 지금부터는 현대해상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임영권님 또 꼽아주신 그 수혜주 가운데 DB 손해보험도 있는데, 야 이것도 참 장기 투자했다면 이것도 대박 나는 종목이었구나. 오, 네, 뭐 차트가 거의 엔비디아죠. 그러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예. 이게 작년 여름에 8월만 해도 12만 4천 원도 한번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9만 6천 원. 자, 근데 이게 좀 자본 비율 높고 이것도 고배당주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 중 하나로 네.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DB 손해보험은 사실 지금 탑픽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DB 손해보험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예. 지금 보험 결국에 사실 뭐 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주주 환원 정책일 네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배당 여력이 지금 높은 그런 회사들로 꼽혀져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회사에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해온 바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안정적인 이익 체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손보험 개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에 좀 이제 교집합으로 좀 이제 네네. 접근할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ROE는 한 18% 정도 올해 연간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PBR은 0.7배 미만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로스앤젤레스 그 대형 산불로 DB 손해보험 손실이 좀 날 수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내 보험사들이 예. 해외에 익스포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보험 계약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좀 계약들을 관리를 하고 네네. 있는데 LA 지역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익스포저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 산불 그 사고 관련해서 피해가 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관련해서 손실 규모는 최대 한 6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산불이 워낙 크니까 좀 이제 손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 건수가 한 37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주택 종합보험이 한 34건, 그리고 나머지가 그 소상공인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계약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도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재보험도 좀 보내둔 상황입니다. 네네. 재보험을 이제 보내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DB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익스포저는 네네.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확실히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수를 나타내니까 지금 코스피가 2,530선까지 또 회복이 됐고 뭐 코스닥도 흐름이 좋네요. 네. 뭐 네. 국제 선물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환율 떨어지고 있고 모든 시장이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